어머님, 또 오셨어요? 저희 집이 무슨 동네 경로당인 줄 아시나 봐. 애미야, 검진 받고 너무 어지러워서 그러는데 잠깐만 쉬어가면 안 되겠니? 그럼 집에 가서 쉬시면 되죠. 이거 드릴 테니 버스 타고 빨리 가세요. 그리고 제발 좀 그만 오세요. 병원 검진 후 휘청이는 몸을 이끌고 찾아간 아들 집. 며느리는 제 손에 구겨진 10,000원을 억지로 쥐어주고는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제 손에 쥐어준 건 버스비가 아니라 너 같은 늙은이는 택시 탈 자격도 없다는 모욕 같았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20,000원짜리 한 장이 며느리의 오만함을 산산조각 내는 증거가 될 것이란 것을.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군포에 사는 올해로 75이 된 고미순이라고 합니다. 꽃다운 20대에 혼자가 되어 아들 하나 잘 키우는 것만이 제 인생의 전부라 믿으며 쉼 없이 달려왔어요. 어느덧 아들이 다 커서 장가가고 이제야 나도 2다리 쭉 뻗고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호락호락 않다는 걸 저에게 알려주듯 제 일생 최대 치욕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몇 년이 흐른 지금에야 편하게 꺼내놓을 수 있게 된 제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그날은 대학병원 심장내과 검진 날이었습니다. 검사실을 나온 저는 복도 벽을 짚으며 간신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부정맥 약물 검사 부작용인 건지 너무 어지러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속은 또 왜 이리 울렁거리는지 금방이라도 개워낼 것만 같았어요. 간호사가 쥐어준 약 봉지를 손에 꽉 쥔 채 엘리베이터 앞에 서니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달랑 2,000원. 병원비로 다 나간 텅 빈 지갑이 제 신세 같아 한숨만 나왔죠. 결국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버스에 올라 병원과 가까운 아들 녀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은 조용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다시 한번 누르자 그제야 인터폰 너머로 짜증이 가득 뺀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정말 누구세요? 나다, 애미다. 철컥 문이 열리기가 무섭게 며느리 세연이 잔뜩 인상을 쓴 얼굴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예고도 없이 오셨어요? 오시기 전에 전화 한 통이라도 주시지. 병원에 검사 받으러 갔다가 오는 길인데 속도 안 좋고 어지러워서 혹시 하루만 쉬었다 가면 안 되겠니? 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힘겹게 말했지만 세연은 문을 반쯤 가로막고 서서 비켜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수호 씨 출장 가서 없는데 저 혼자라 불편해요. 다음에 오시면 안 될까요? 세연아, 정말 잠깐이면 돼. 너무 어지러워서 길에서 쓰러질 것 같구나. 제가 휘청거리자 세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짜증 섞인 한숨을 푹 내쉬며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 정말 빨리 들어오세요.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해 죽겠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제 손주 민우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왈칵 달려드는 민우를 보니 아픈 몸도 잠시 잊는 듯 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민우야. 할미 왔다. 민우야, 너 방에 안 들어가? 들어가서 숙제나 해. 제가 민우를 채 안아주기도 전에 세연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민우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 옷자락만 만지작거렸죠. 엄마, 할머니 오셨는데 조금만 놀면 안 돼요? 안 돼. 당장 들어가. 세연의 불호령에 민우는 풀이 죽어 방으로 터덜터덜 들어갔습니다. 세연은 그런 저를 보란 듯이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지금 나가봐야 해요.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그럼 민우는 혼자 있니?
좀 있으면 학원 선생님이 데리러 오실 거예요. 세연은 핸드백을 뒤적여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더니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그 서늘한 감촉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거요. 버스비. 버스비는 무슨 1,000원이면 되는데. 됐고요. 저 진짜 바쁘니까 그만 가주세요. 세연은 제 팔을 잡아 일으키더니 현관 쪽으로 사정없이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때 방문을 빼꼼히 열고 민우가 얼굴을 내밀었어요. 할머니, 벌써 가? 민우야, 할머니 다음에 꼭 다시 올게. 싫어. 할머니 가지 마. 왕. 민우가 울음을 터뜨리자 세연의 표정이 험악하게 변했습니다. 최민우, 방에 들어가랬지. 어머님도요. 제발 좀 빨리 나가세요. 쾅! 등 뒤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손에 땀이 흥건했죠. 세연이 던져준 구겨진 10,000원짜리를 내려다보니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치 너 같은 사람은 택시 탈 자격도 없으니 이거나 받고 썩 꺼지라는 모욕처럼 느껴졌어요.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한 장을 내고 버스에 올라 창가에 기대 앉으니 손에 남은 그 10,000원짜리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식당 설거지에 파출부, 밤에는 빌딩 청소까지. 손톱이 닳아 없어지고 지문이 사라져도 오로지 수호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생각에 고된 줄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내가 호강시켜줄게. 첫 월급 봉투를 내밀던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한데 이게 대체 무슨 꼴인지. 결혼할 때 평생 모은 쌈짓돈 다 털어주고 모자란 전세금은 대출까지 받아보태줬습니다. 손자 민우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제가 다 냈는데 이제는 아파서 찾아온 늙은 어미를 문전박대하고 돈 한 장으로 모욕을 줍니다. 내 인생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살았나?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제게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고개를 숙여 눈물을 훔치는데 서러움이 복받쳐 어깨가 주체할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텅 빈 집에 들어서니 냉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식탁에 앉아 물 한 잔을 겨우 넘기고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래, 오늘부터 다 적어두는 거야. 하나도 빼놓지 말고. 저는 펜을 꾹 눌러 쓰기 시작했습니다. 9월 16일. 대학병원 검진 후 아들 집에 감. 며느리 세연이 병든 시어미를 현관에서 쫓아냄. 버스비 하라며 10,000원으로 모욕을 줌. 손주 민우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버스 타고 돌아옴. 일기를 쓰다 말고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더는 이렇게는 못 살아. 절대로. 그날 밤 저는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더는 내 아들 인생의 걸림돌 취급을 받으며 살지는 않겠다고. 며느리에게 받은 서름과 모욕을 이 일기장에 하나하나 새겨 넣을 겁니다. 언젠가 이 기록이 제 목소리가 되어줄 날이 반드시 올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밤새 뒤척인 탓인지 온몸이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제 먹은 약 때문인지 아니면 억장이 무너지는 속 때문인지 머리가 지끈거렸죠. 느릿느릿 일어나 거실로 나오니 먼지 쌓인 탁자 위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심코 펼쳐본 앨범에는 수호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죠. 우리 아들, 이때는 참 아기였는데. 뽀얀 볼에 베넷짓을 하던 100일 사진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진을 찍고 얼마 안 돼 수호 아빠는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제 곁을 떠났습니다. 여보, 우리 수호
잘 좀 키워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 손을 붙잡고 힘겹게 내뱉던 그이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26, 너무 어린 나이에 저는 미망인이 되어버렸죠.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왜 안 와? 아빠는 아주 먼 하늘나라에 가셨어. 우리 수호가 씩씩하고 착한 아들로 자라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3살배기 아들을 끌어안고 저는 목이 메어 몇 번이고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오직 수호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온종일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또 닦았습니다. 엄마, 왜 맨날 늦게 와? 나 무서웠단 말이야.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수호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사주려고 그러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다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면 피곤함도 잊은 채 억척스럽게 돈을 벌었습니다. 오전에는 파출부로, 오후에는 식당 설거지로, 밤에는 빌딩 계단을 닦으며 하루를 3개로 쪼개 살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보람이 있었는지 수호는 늘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교 3등 했어. 성적표를 흔들며 집으로 뛰어들어오던 수호의 얼굴이 눈에 선하네요. 그날 큰맘 먹고 시킨 닭튀김 한 마리에 온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아이였죠. 수호가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식당 주방 구석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나 연세대 붙었어. 들려? 엄마, 정말 우리 아들이? 엄마, 왜 울어? 좋은 날인데. 기뻐서, 엄마가 너무 기뻐서 그래, 아들. 눈물 콧물을 닦으며 대답하는데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호가 대기업에 합격했을 때 이제 정말 고생은 끝났다고 믿었어요. 엄마, 이제 이 아들이 다 책임질게. 엄마는 이제 꽃길만 걸어. 제 손을 붙잡고 약속하던 아들의 얼굴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처음 며느리 세연을 데려왔을 때만 해도 정말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정세연입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찌나 싹싹하고 예쁘던지 저런 아이가 며느리가 된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결혼 자금을 보태줬죠.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잘할게요.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던 세연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복은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살갑던 며느리가 차가운 얼굴로 저를 밀어내기 시작한 게. 어머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는데 너무 자주 오지는 말아주세요.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어머님, 이번 명절은 친정에만 다녀올게요. 가슴에 비수가 박히는 말들이었지만 바쁜 아이들 발목 잡는 시어미가 되기 싫어 그저 웃으며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앨범을 탁 소리나게 닫자 갑자기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함께 다니는 친구 영숙이었어요. 미순아, 괜찮아? 오늘 복지관에 얼굴도 안 비치고. 어디 아픈 거야? 아니, 그냥 좀. 말끝을 흐리자 영숙이가 금세 제 목소리에 담긴 시름을 알아차렸습니다. 너 또 그 싹퉁머리 없는 며느리 때문에 속 썩었지? 이번엔 또 뭔데?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영숙에게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세상에, 미친 거 아니야? 몸도 성치 않은 시어머니한테 돈 10,000원을 던져주면서 버스 타고 가라고?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게 말이다. 평생 자식 하나 보고 살아온 내 인생이 뭔가 싶어서 어젯밤에 한숨도 못 잤어. 미순아, 그렇게 속으로만 끙끙 앓지 마. 우리도 우리 권리가 있는 거야. 권리는 무슨, 늙고 병들면 다 소용없어.
미순이 너 내일은 꼭 복지관 나와. 집에만 있으면 더 이상한 생각 나고 마음도 병드는 거야, 알았지?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니 텅 빈 집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밥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텔레비전 뉴스에서는 자식에게 버림받은 노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죠. 숟가락을 내려놓고 어제 쓰다 만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 아들을 키웠다. 내 젊음, 내 인생, 내 돈, 모든 것을. 그러나 돌아온 것은 문전박대와 10,000원짜리 한 장의 모욕뿐.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간절했어요.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이 있었다면 나한테 뭐라고 해줬을까? 저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은 날이 되길 바라면서 추석을 일주일 앞둔 아침 아들 수호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아들의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죠. 엄마, 다름이 아니라 이번 추석 때문에 전화했어. 응, 우리 아들. 그래, 며칠에 올 거니? 네가 좋아하는 동그랑땡이랑 깻잎전 잔뜩 붙여놓으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는 절로 신이 나서 들떴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기만 했어요. 그게 엄마, 저기 세연이가 처갓집 식구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가자고 해서. 뭐? 추석에 여행을 가? 아니, 명절인데 조상님 차례는 어쩌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갈 듯 작아졌죠. 처남이 비행기표부터 호텔까지 벌써 다 예약을 해놨대. 정말 미안해, 엄마.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없는 명절이라니요. 그것도 며느리 친정 식구들과 여행이라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며느리 세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수호 씨한테 얘기 들으셨죠? 동생이 이미 예약을 해놨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에는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마치 통보를 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래, 재밌게들 다녀오너라. 네. 어머님은 큰 아가씨 댁에 가 계시면 되겠네요. 괜히 저희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세연은 어쩜 그리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애미야, 이 시어미를 홀로 두고 너희만 쏙 빠져나가려니 마음이 좀 불편하지는 않니? 네. 왜요? 어머님이야말로 저희랑 있으면 더 불편하시잖아요. 저번에 보니까 저희 눈치만 보시던데 혼자 계시는 게 훨씬 편하실 줄 알았죠. 뻔뻔한 대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큰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언니, 나 이번 추석에 언니네 집으로 가도 괜찮을까? 미순아,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와야지. 근데 수호는? 수호는 어쩌고? 처가 식구들이랑 제주도로 여행 간다더라. 뭐라고? 명절에 어미를 혼자 내버려 두고 여행을 가? 망조네 망조야. 세상에. 큰 시누이는 저보다 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송편과 전을 조금 부쳐들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누이의 집을 찾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제 이야기는 금세 화제에 올랐죠. 아무리 요즘 젊은 것들이 제정신이 아니라지만 이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지.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조상님 차례도 안 지내고 놀러 갈 생각을 한대? 막내 시누이까지 합세해 상을 차리며 혀를 찼습니다. 외숙모, 근데 수호 형이 왜 그렇게 변했어요? 예전엔 진짜 효자였잖아요. 그 독한 마누라한테
꽉 잡혀서 꼼짝도 못하는 거지. 뭘. 아주 공처가가 다 됐어. 조카들까지 나서서 한마디씩 거들자 제 얼굴만 화끈거렸습니다. 근데 미순아, 그 세연이라는 애 친정은 뭐 하는 집이야? 돈이 남아도는 모양이지? 나도 그냥 사업한다고만 들었지. 자세한 건 몰라. 그거 내가 한번 알아볼게. 우리 그이 친구 중에 그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 있거든. 막내 신우이가 눈을 반짝이며 나섰습니다. 한창 차례를 지내고 있을 때 손주 민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추석인데 왜 우리 집에 안 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민우의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민우 할머니는 지금 큰 고모 할머니 댁에 와 있지. 재밌게 놀고 있어? 아니, 하나도 재미없어. 나 할머니 보고 싶단 말이야. 민우가 투정을 부리는데 뒤에서 세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민우, 누구랑 통화해? 일이네. 할머니 바쁘시니까 전화 끊어. 툭, 전화는 그대로 끊겼습니다. 저녁 무렵 막내 신우이가 주위를 살피며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언니, 내가 세연이 친정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 글쎄, 소문이 아주 안 좋더라.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사돈어른이 2년 전에 사기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다가 겨우 합의했대. 그 뒤로 사업도 영 안 풀려서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던데? 뭐? 아니, 그런데 어떻게 온 식구가 다 제주도 여행을. 그러니까 말이야. 아마 빚내서 허세 부리는 거겠지. 속은 텅텅 비었을 거라고. 며칠 후 저는 동네 마트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를 통해 민우의 학예회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꽃다발 하나를 사들고 학교로 향했죠. 강당 입구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안에서 나오던 세연과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누가 오시래요? 세연은 저를 보자마지 귀신이라도 본 듯 질색하며 물었습니다. 우리 민우 학예회 한다고 해서 얼굴이라도 잠깐 보려고. 제가 어머님께 연락드린 적 없는데요. 볼 일 없으시면 그냥 돌아가세요. 그래도 이왕 왔는데 우리 강아지 재롱 부리는 것만 잠깐 보고 갈게. 응? 제가 애원하듯 말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학부모가 세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우 엄마 어머님이셨구나. 인상이 참 좋으시다.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 아니고 그냥 먼 친척 할머니세요. 세연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에서 아이들 합창이 시작됐고 객석을 두리번거리던 민우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민우가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자 세연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네. 창피해 죽겠어요. 뭐? 내가 창피하다고? 네. 다른 엄마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제 체면도 좀 생각해 주세요. 세연은 저를 복도로 사정없이 밀어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민우가 저를 찾아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진짜 우리 할머니 맞네. 그래, 우리 민우 할머니 왔어. 제가 민우를 끌어안으려는데 뒤따라온 세연이 아이를 가로챘습니다. 바로 그때 민우의 담임 선생님이 저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님, 민우 할머님이시죠? 지난번에 급식 봉사 때 뵈었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할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민우가 요즘 학교 생활을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 걱정입니다. 선생님의 말에 세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선생님, 별일 아니에요.
애가 요즘 그냥 좀 예민해서 그래요. 그리고 민우가 할머니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서요.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은 없는지 한번 잘 살펴봐 주세요. 세연은 대답 대신 민우의 손목을 잡아 끌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머님, 다시는 학교에 찾아오지 마세요. 이게 다 어머님 때문이에요. 그날 저녁, 이번엔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죠. 엄마, 오늘 학교에는 왜 갔었어? 민우 학예회라고 해서 잠깐. 세연이가 얼마나 곤란했는지 알아? 앞으로는 제발 우리한테 미리 연락하고 움직여. 내가 내 손자 얼굴 보러 가는데 네 아내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 거니? 서러움에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도 우리 사생활이라는 게 있어. 제발 좀. 수호는 한숨을 내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일기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자 학예회에 찾아갔다가 먼 친척 취급을 받고 쫓겨났다. 내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며 내게 소리를 질렀다. 민우가 힘들어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 더 이상은 쓸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창밖의 달이 어젯밤보다 훨씬 더 차갑고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넘게 붙던 적금이 만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복지관 친구 영숙이와 점심 약속도 잡아둔 터라 아침부터 마음이 조금 들떴죠. 은행에 들어서자 늘 제 일을 봐주던 김 과장이 환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어머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 만기죠? 네, 과장님. 덕분에 이렇게 목돈을 다 만져보네요. 제가 통장을 건네자 김 과장은 컴퓨터를 두드리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김 과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심각하게 굳어졌어요. 어머님, 잠시 저와 상담실로 들어가시겠습니까?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자마자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며느님께 통장이나 도장을 맡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게 지난주에 며느님이 은행에 방문해서 어머님 통장과 도장을 가져와 대출 상담을 받으려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네요. 뭐라고요? 우리 세연이가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네. 다행히 신분증이 없어서 본인 확인이 안 돼 돌려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어머님께서 위독하셔서 급하게 대신 왔다는 둥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려고 애를 쓰셨나 봐요. 그 말을 듣고 은행을 나오는데도 손이 벌벌 떨려 멈추질 않았습니다. 영숙이를 만나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영숙이는 자기 일처럼 붕괴하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그게 사람이야? 남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려고 해?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미순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하나도 모르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 친구야. 일단 증거부터 확실하게 모아둬야 해. 저런 것들은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단단히 잠그고 나갔던 현관문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실 서랍은 죄다 열려 있고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게 보였죠. 그때 안방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제가 고함을 지르자 안방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며느리 세연이었습니다. 어머님? 벌써 오셨어요? 네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냐? 아, 그게 수호 씨가 서류 좀 찾아다 달라고 해서요. 거짓말. 남의 집을 허락도 없이 뒤지는 게 무슨 서류를 찾는 거야. 내 통장, 내 도장 훔치러 온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끄러워. 내가 오늘 은행에 가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왔는지 알아?
내 통장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며 제 섯을 펄은 추궁에 세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다 오해세요, 어머님. 오해? 그럼 은행 직원이 나한테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냐?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세연이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가자마자 저는 숨겨뒀던 통장과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제자리에 있었지만 등골이 오싹했죠. 수호에게 비상용으로 줬던 열쇠로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당장 열쇠 수리공을 불러 자물쇠를 바꾸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다른 은행들을 돌아다니며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신용조합과 농협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더군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곧장 수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연이가 내 통장이랑 도장 훔쳐서 대출받으려고 온 동네 은행을 다 들쑤시고 다녔다. 너는 알고 있었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세연이가 그럴 리가 없잖아. 뭔가 오해가 있었겠지. 오해? 그리고 오늘도 세연이가 우리 집에 도둑처럼 들어와서 온 집안을 다 뒤지고 갔어. 이것도 오해냐? 아니, 엄마 나도 좀 확인해 봐야지. 제발 말 좀 심하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수호는 제 말은 믿으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화를 내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추석 때 신우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연의 친정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이야기. 다음 날 저는 작정하고 아들 녀석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비켜라. 네 남편이랑 할 얘기가 있으니. 거실 테이블 위에는 온갖 카드 독촉장과 대출 연체 고지서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어머님께서 상관하실 일 아니에요. 바로 그때 세연의 휴대폰이 울렸고 베란다로 나가 다급하게 통화하는 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네, 사장님. 다음 달에는 꼭 갚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대체 빚이 얼마기에 시어미 통장까지 훔치려고 해. 네 남편 수호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니? 수호 씨는 몰라요. 전부 네 친정 빚 때문이지? 네 아비가 사기쳐서 진 빚, 그거 메우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고. 제 추궁의 세연의 눈에서 기어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아빠 억울하게 사기당하신 거예요. 제가 도와드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시애미를 등쳐먹으려고 했어? 네 남편한테는 왜 말 한마디 안 하고? 안 돼요. 수호 씨한테만은 제발 비밀로 해주세요. 어머님. 세연이 제 다리에 매달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네 남편도 모르는 빚이 대체 얼마인데? 8천만 원이요. 뭐? 8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세연의 입에서 나온 액수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금액이었으니까요.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복잡한 머리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며느리의 빚 8천만 원. 도둑이 되어버린 며느리와 아내의 말만 믿는 아들.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대로 가다간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룬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영숙이가 복지관에서 특강이 열린다며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만히 있으면 뭐하나 싶어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지관에 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한 여성분이 강단에 서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이 엿보였지만 그 기품과 꼿꼿한 자세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게 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년간 가정법원에서 판사로 일하며 수많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렸던 김정숙입니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의 재산 보호, 특히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내 재산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정숙 전 판사의 말이 이어질수록 저는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제 이야기를 하는 것만 같았죠. 자녀나 며느리, 사위가 부모님 몰래 도장을 가져가 대출을 받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 가족이니까 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는 명백한 사문서 위조이며 횡령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걸린 돈을 지키는 것을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세차게 끄덕거리는데 강단에 선 김 판사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제 모든 사정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눈빛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강의가 끝나자마자 저는 홀린 듯 김 판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사정없이 떨려 나왔습니다. 김 판사는 그런 저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상담실의 의자를 권했죠. 저는 그동안 가슴속에만 담아두었던 모든 이야기를 본물 터지듯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이랑 도장을 훔쳐서 은행에 갔어요. 집에도 도둑처럼 들어와서 온 집안을 다 뒤집어 놨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일이군요. 그래서 아드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뭐라고 하던가요? 제 말은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확인해 보겠다더니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제 아들인데 이제는 며느리 말만 믿는 것 같습니다. 어머님, 이런 문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만 믿고 기다리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 다 날리는 겁니다. 8천만 원 빚은 눈 깜짝할 사이에 1억이 되고 2억이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어머님께서 직접 나서셔야 합니다. 제가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떨려서 아무 생각도 나질 않습니다. 우선 증거부터 확보하십시오. 며느님이 은행에 다녀간 기록 등 모든 것을 서류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님께는 내용 증명을 보내 똑똑히 경고하십시오. 한 번만 더 이런 짓을 하면 법적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요. 제가 그래도 되는 걸까요? 가족끼리 법이라니. 물론입니다. 어머님께는 어머님의 삶과 재산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더는 속고 당하고만 계시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김 판사의 단호한 말에 제 안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신의 연락처를 쥐어주며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모여 서로 돕는 모임이 있으니 꼭 한번 나와보라고 권했죠. 다음 날 찾아간 모임에는 저와 비슷한 상처를 가진 10명 남짓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놈 사업자금 대주려고 집까지 담보로 잡힐 뻔했잖아. 나는 며느리가 내 연금 통장을 통째로 가져가서 카드를 펑펑 긁어댔어. 아주 명품으로 휘감았더라니까. 다들 기구한 사연을 안고 있었지만 서로를 다독이며 함께 해결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 길로 당장 은행으로 달려가 김 과장에게 세연의 대출 시도 기록을 전부 서류로 떼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서류는 저희도 처음 발급해 보는데요. 상관없어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꼭 필요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떼어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김 과장은 마지못해 서류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제 손에 들린 서류에는 세연이 무려 3번이나 다른 지점을 돌며 대출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수호가 헬쑥해진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내가 세연이랑 다 얘기했어. 그래서 뭐라더냐? 처음에는 절대 아니라고, 엄마가 오해한 거라고 길길이 날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은행 서류를 눈앞에 딱 던졌지. 수호는 긴 한숨과 함께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제야 울면서 다 실토했어. 장인어른이 크게 사기를 당해서 세연이가 빚을 갚아주려고 했나 봐. 너는 정말 까맣게 몰랐다는 말이냐? 네 마누라가 그걸 숨기고 큰일을 저지르는 동안 너는 대체 뭘 한 거야? 몰랐어. 정말이야, 엄마. 내 통장에서 3천만 원이나 빼내간 것도 오늘에서야 알았어. 엄마, 나 정말 등신같지. 내 아내, 내 가정 하나 제대로 못 지키고, 제 아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자책하는데 어미 된 마음에 차마 더는 모진 소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호야, 작정하고 속이는데 당해낼 장사가 어디 있겠니? 저는 아들의 등을 말없이 토닥여 주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쓴 편지 한 통을 들고 세연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문을 연 세연은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읽어보거라. 이건 이 시어미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이자 마지막 기회다. 편지를 받아든 세연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세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어머님.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됐다. 수호 씨가 저랑 이혼하자고 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건 너희 둘이 풀어야 할 문제다. 하지만 내게도 어미 아비가 있듯 나에게도 내 자식과 내 손주가 있다는 것만 명심하거라. 며칠 후 저와 수호 그리고 세연은 김 판사가 소개해준 변호사의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세연의 채무를 정리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폈습니다. 드디어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이는 것 같다. 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가족은 분명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전화를 걸어 김 판사에게 고마움을 전하자 수화기 너머로 따뜻한 격려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께서 스스로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절대 약해지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늘의 별들은 변함없이 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도 저 별처럼 이 시련을 이겨내고 다시 빛나는 날이 오리라 굳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큰 시누이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수호 부부의 문제가 친척들 사이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막내 시누이와 사촌들, 조카들까지 10명 넘게 모였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며느리 세연이는 고개를 숙인 채 각서를 썼습니다. 제 옆에 앉은 큰 시누이와 막내 시누이의 눈초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본인 정세연은 시어머니 고미수님의 통장과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대출을 시도한 것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합니다. 현재 본인이 진 8천만 원의 채무는 시댁과 무관하게 온전히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이제 내 친정아버지 이야기도 어디 한번 들어보자꾸나. 매서운 눈으로 세연을 쏘아보던 큰 시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연은 긴 한숨을 내쉬더니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무겁게 입을 뗐습니다. 2년 전에 아버지가 평생 믿고 따르던 동업자에게 크게 사기를 당하셨어요. 전 재산을 다 날리셨죠. 그 충격으로 몸져 누우셨고 빚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빚이 8천만 원이나 된다는 게냐? 처음에는 5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무섭게 불어나서 세연의 목소리가 점점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멀쩡히 아들 하나 보고 살아온 우리 언니 돈을 훔치려고 했어?
네 빚 갚자고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 내려 했냐고. 막내 신우이가 기어코 언성을 높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그때는 미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세연은 엎드려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때 잠자코 듣고만 있던 큰 신우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돈어른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니? 원래는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셨는데 지금은 뭐? 말을 해보거라. 교도소에 복역 중이세요. 세연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고백에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복역 중이라고? 다들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세연을 쳐다봤습니다. 네, 다른 사기 혐의로 6개월 형을 받으셨어요. 다음 달이면 출소하세요. 아니, 그런 엄청난 사실을 숨기고 우리 수호랑 결혼을 했단 말이야? 결혼할 때는 정말 아니었어요. 이 모든 건 2년 전부터 벌어진 일이라고요. 그래도 네 남편한테는 사실대로 말했어야지. 어떻게 남편까지 감쪽같이 속일 수가 있어. 시누이들의 호통이 쏟아지는 동안 제 아들 수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이 감옥에 계시다고? 수호는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하면 당신이 나랑 이혼하자고 할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세연이 수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호는 그 손을 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우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니?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세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외할아버지는 아주 먼 곳에 돈 벌러 가셨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정숙 판사였죠. 고 여사님, 변호사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가족회의 중이시겠군요. 모쪼록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김 판사의 격려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수호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제가 아들을 바라보며 묻자 수호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 저 빚부터 어떻게든 정리해야겠죠. 그래. 변호사 말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라. 그리고 세연이 너는 당장 나가서 돈을 벌어. 네 빚은 네 손으로 갚아야지. 신우이의 말에 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고모님. 일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새언니, 언니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손주 민우를 봐서라도 이 가정이 깨지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오늘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정신 똑똑히 차리고 지켜볼게요.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폭풍 같은 변화가 몰아쳤습니다. 세연은 며칠 만에 대형마트 계산원으로 취직했고 저는 세연을 대신해 민우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요즘 일하러 가. 나랑 못 놀아줘. 우리 민우, 엄마가 민우 맛있는 거 사주려고 열심히 돈 버시는 거야. 할머니랑 놀면 되지. 응, 나 할머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한 달이 지나 세연은 첫 월급을 받았다며 제게 하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약소하지만 생활비에 보태세요. 됐다. 너희들 빚 갚는 데나 보태거라. 아니에요, 어머님. 이건 제 성의예요. 제발 받아주세요. 간절히 부탁하는 세연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져 저는 마지못해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호가 어두운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대.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희망퇴직을 신청하면 퇴직금을 꽤 많이 챙겨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쩔 셈이냐? 계속 고민 중이야.
차라리 이참에 퇴직금 받아서 빚 다 정리하고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릴까 싶어서. 무슨 가게? 엄마 요리 잘하잖아. 우리 작은 반찬 가게라도 한번 해보는 거 어때? 수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쩌면 이것이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렇지만 너도 섣불리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고민해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엄마가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정말? 정말이야, 엄마. 고마워. 그날 저는 아들이 그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참으로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병원 정기 검진 날 저는 유난히 무거운 마음으로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잠잠했던 가슴이 다시 짓누르듯 답답하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죠. 의사는 한참 동안 제 차트와 심전도 그래프를 번갈아 들여다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지난번보다 좋지 않습니다. 많이 안 좋은가요, 선생님? 약은 꼬박꼬박 챙겨 먹었는데. 이전에는 간헐적으로 보이던 심방세동이 이제는 거의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대로 약물에만 의존하기는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혈전이 생겨 뇌졸중, 즉 중풍의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더 늦기 전에 즉시 시술을 받으셔야겠습니다. 시술이라니요? 가슴을 여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 나이에 제가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어머님. 가슴을 여는 수술이 아니니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전극도자절제술이라는 시술입니다. 부정맥을 일으키는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 부위를 고주파 에너지로 절제하는 겁니다. 성공률도 높고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니 저를 믿고 결심해 주세요. 의사는 애써 저를 안심시켰지만 병원 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아들 가게를 열어주기는커녕 되레 집만 되게 생겼으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저녁 소식을 들은 수호가 전화기 너머로 거의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뭐? 시술? 중풍 위험이 있다고? 엄마, 당장 입원 준비해. 회사는 내가 내일 당장 그만두는 한이 있어도 엄마 병원부터 모실 거야. 아무 걱정하지 마. 일주일 후 저는 낯선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병원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수호와 세연 그리고 민우가 제 침대 곁을 지키고 있었죠. 할머니,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주사 놨어? 내가 혼내줄까?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괜찮아. 우리 민우 보니까 하나도 안 아프네. 끄떡없어. 제 손을 꼭 잡는 민우의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민우의 손을 잡고 있으니 두려운 마음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어머님 속만 썩여드리지 않았어도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셔서 병이 더 깊어지신 거예요. 제가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세연은 제 손을 붙잡고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그만 울거라. 민우가 보고 배우지 않니? 지난 일 자책할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거라. 저는 그저 쓴웃음을 지으며 세연의 등을 다독일 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엄명이 떨어졌습니다. 꼼짝없이 집에서 요양하는 동안 저는 또 하나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엄마, 나 결국 희망퇴직 신청했어. 정말이냐?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지 그랬어. 더는 못 버텨, 엄마.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지옥 같았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는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퇴직금 받아서 엄마랑 약속했던 반찬 가게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수호의 얼굴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제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니 아들을 보기만 해도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졌죠.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손자 민우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방금 민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우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대요. 뭐, 따돌림? 아니, 착하기만 한 우리 민우를 대체 왜? 애들이 수호 씨 실직했다고 아빠가 회사에서 잘린 백수라고 놀린대요. 세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우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제품에 와락 안겨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학교 가기 싫어. 애들이 나보고 아빠 없는 애보다 못하대. 세상에, 우리 강아지. 누가 우리 민우를 이렇게 울렸어. 누가 그런 못된 말을 했어. 할머니한테 다 말해봐. 영우가 나보고 최민우네 아빠 회사 잘린 백수라며? 그래서 너네 할머니가 식당 나가서 돈 번다며? 하고 애들 앞에서 소리쳤어. 우리 아빠 백수 아니잖아, 할머니. 아이의 등을 쓸어주는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직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님, 민우가 최근 부쩍 기운이 없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어제는 아버님 직업 문제로 아이들과 크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아버님이 잠시 쉬고 계신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민우 좀 잘 좀 돌봐주세요.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에 갑자기 현기증이 돌아 길가 벤치에 한참을 앉아 숨을 골라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수호가 가게 자리를 알아봤다며 상가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엄마, 여기가 시장 입구라 유동 인구가 많아서 목이 좋을 것 같아. 월세는 150만 원이고 권리금은 500만 원이래. 퇴직금으로 빚부터 갚고 나면 가게 차릴 돈이 빠듯하지 않겠니? 권리금까지 주기는 어렵겠다. 응. 그래서 고모들한테 말씀드렸더니 조카가 새로 시작한다는데 이 정도는 도와줘야 한다면서 선뜻 돈을 모아주셨어.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고. 그때 마트에서 퇴근한 세연이 피곤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홀로 부엌에 앉아 가게에서 팔반찬 메뉴를 하나씩 적어 내려가는데 갑자기 심장이 꽉 조여드는 통증이 덮쳐왔습니다. 흑! 가슴을 부여잡고 식탁에 쓰러지듯 엎드렸습니다. 숨이 쉬어지지 않고 눈앞이 아찔했죠. 한참 만에야 겨우 통증이 가라앉았지만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아직은 무리하면 안 된다는 몸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가게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민우가 또다시 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애들이 우리 집은 가난해서 할머니까지 일해야 먹고 산다고 놀렸어. 민우야, 잘 들어. 가난한 건 조금 불편할 뿐이지 절대로 부끄러운 게 아니란다. 그리고 할머니가 일하는 건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야. 정말? 그럼.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우리 민우는 그런 멋진 할머니의 손자고 우리 아빠는 온 가족을 위해 용감하게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자신감을 되찾아줄 특별한 계획을 세웠죠. 드디어 가게 문을 여는 날이 밝았습니다.
수호는 가게 간판에 미순 반찬이라는 제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엄마, 이 가게는 엄마가 없었으면 시작도 못했어. 이건 엄마 가게야. 내 이름을 건 가게라니. 가슴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첫날 매출은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지만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가게 마감 후 전단지를 돌리는 민우의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친구들한테 우리 가게 생겼다고 자랑했어. 우리 아빠는 사장님이고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 만드는 최고의 요리사라고.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새로운 깃발을 올렸다. 비록 두 번째 위기가 우리를 거세게 흔들었지만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내 이름 석자를 건 이 가게에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다시 만들어갈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약한 할머니가 아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선장이다. 반찬 가게를 연 지 꼬박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온종일 쉴 틈 없이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는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출 그래프는 느리지만 분명히 위를 향해 조금씩 기어오르고 있었지만 월세와 재료비,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아직 없는 아슬아슬한 외줄 타기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 추가 주문 들어왔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고민에 잠겨 물을 썰고 있던 제 등 뒤로 수호가 상기된 목소리로 밝게 외쳤습니다. 몇 킬로나 되는데 그러니? 자그마치 10킬로요. 전에 한번 사가셨던 단골 손님이 지인들한테 맛 좀 보라고 나눠줬는데 다들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다 같이 돈 모아서 주문한 거라고요. 수호의 말에 물을 썰던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10kg. 누군가에게는 그저 많은 양의 김치일 뿐이겠지만 하루하루 매출에 애태우던 우리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얼른 서둘러야겠구나. 배추 절이는 것부터 다시 해야지. 저는 서둘러 새 고무 장갑을 끼웠습니다. 잘 봐라. 절인 배추에 양념을 바를 때는 그냥 문지르기만 하면 안 돼. 이렇게 입 사이사이 결을 따라서 마치 아기 다루듯이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채워 넣어야 양념이 고루 배는 거야. 너무 많이 넣으면 나중에 물이 생기면서 짜지고 너무 적게 넣으면 깊은 맛이 안 나고 싱거워지지. 저는 큼지막한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양념에 버무리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붉은 양념이 제 손놀림을 따라 배추의 속을 빈틈없이 채워나갔습니다. 와, 엄마 손은 정말 요술 같아요. 같은 재료, 같은 양념인데 어떻게 엄마가 하면 맛이 달라지는지 이걸 배우려면 전 한참 멀었네요. 수호가 감탄하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그간의 마음고생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활짝 열리며 민우가 가방을 맨 채 쏜살같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아빠, 저 왔어요. 민우의 밝은 얼굴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어이구, 우리 강아지. 학교 끝났구나. 배고프지? 저는 앞치마에 손을 슥슥 닦으며 허리를 굽혀 민우를 맞았습니다. 아니요. 저 오늘 학교에서 우리 가게 자랑 엄청 많이 했어요. 민우가 가슴을 쭉 펴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민우가 뭐라고 자랑했는데? 친구들이 뭐라고 했어? 우리 할머니가 만든 반찬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어요. 특히 김치랑 잡채는 마법의 맛이라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자기 엄마한테 우리 가게 반찬 사달라고 조를 거래요. 진짜예요. 민우의 천진난만한 자랑에 저와 수호는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응원이 그 어떤 격려보다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마트 일이 끝난 세연이 유니폼을 입은 채 가게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님, 아버지, 저 왔어요. 오늘 마트에서 계산하면서 손님들한테 우리 가게 얘기 슬쩍 꺼냈더니 관심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위치가 어디냐고 자세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세연이 피곤한 기색도 없이 유니폼을 벗으며 의욕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이야, 이거 입소문이 제대로 나나 본데? 수호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내일은 전단지 더 많이 만들어서 마트 앞에 나가는 길목이랑 아파트 단지 입구에 집중적으로 돌려야겠어요. 세연이 주먹을 불끈 쥐며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적극적인 모습이 얼마나 든든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세연의 노력이 통한 것인지 민우의 자랑이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가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좁은 가게 안이 손님들로 북적이며 활기가 넘쳤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그 맛있는 잡채 있어요? 근처에 사시는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정겹게 물으셨습니다. 네, 그럼요. 손주분 주신다고 하실 줄 알고 방금 막 넉넉하게 무쳐놓은 거예요. 저는 따끈한 온기가 남은 잡채를 넉넉하게 담아드렸습니다. 어머, 여기 김치가 정말 맛있어요. 비결이 뭐예요? 집에서는 왜 이런 맛이 안 날까요?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주부가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비법이 뭐 따로 있나요? 좋은 재료에 정성을 듬뿍 담아 만들면 그게 최고의 비법이죠. 정신없이 손님을 맡고 있는데 문득 익숙한 얼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지관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머나, 미순아, 가게가 아주 훤하고 좋다. 대박 나겠네. 그 중에서도 목소리 큰 영숙이가 쩌렁쩌렁하게 외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영숙아, 아니, 김 여사님도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저는 놀라움과 반가움에 일손을 멈추고 그들을 맞았습니다. 고 여사님 가게 구경 한번 와야지 벼르고 있었지. 소문대로 정말 깔끔하고 반찬들도 정갈하다. 음식은 이렇게 깨끗한 데서 만들어야 해. 늘 점잖으신 김 여사님이 가게를 찬찬히 둘러보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있는 반찬 내가 종류별로 다 살게. 얼마면 돼? 영숙이가 호기롭게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이고, 아니야. 너희들한테 어떻게 돈을 받아? 그냥 가져가. 내가 싸줄게. 제가 손사래를 치며 만류했지만 친구들은 기어이 지갑을 열어 진열된 반찬의 절반을 사갔습니다. 돌아가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보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한 달이 또 지나고 가게를 연 지 2달째 되던 어느 날 오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혹시 저희 회사 구내식당에 정기적으로 반찬 납품이 가능할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한가한 시간, 말쑥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가게로 들어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납품이요? 수호가 계산대 뒤에서 놀라워하며 되물었습니다. 저 역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저희 회사 직원이 200명 정도 되는데 맛있는 집밥 스타일의 반찬을 찾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저희 직원이 여기서 사간 김치를 맛보고는 다들 감탄해서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서너 가지 반찬을 꾸준히 공급받고 싶습니다. 직원 200명 물량이면. 수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빠르게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 반찬 맛이라도 한번 보시고 결정하시죠. 저는 얼떨떨한 마음을 진정시키고 가장 자신 있는 반찬 몇 가지를 작은 용기에 조금씩 정성껏 담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 됐어요. 계약했어요. 월 500만 원, 매달 500만 원의 고정 수입이 생겼다고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수호가 아이처럼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우리 모두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정말이니? 그렇게 큰 계약이 이렇게 쉽게 됐어? 저는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되물었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돈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반찬 맛이 워낙 뛰어나니까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세연이 제 손을 잡고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최고.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최고야. 민우가 달려와 제 허리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작은 몸의 온기가 제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안정적인 납품 계약이 성사되자 가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더 이상 그날그날의 매출에 가슴 졸이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집안에 무겁게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거짓말처럼 밝아졌습니다. 세연의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짙은 그늘도 조금씩 옅어지고 있었죠. 어머님, 이번 달에 1,000만 원 갚았어요.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세연이 월급날 저녁 상기된 얼굴로 제게 통장을 보여주며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그래, 잘했다. 정말 애썼어. 계속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돼. 저는 며느리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주며 격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무렵 정말 뜻밖의 손님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세연의 아버지였죠. 사돈어른. 저는 문 앞에 초라하게 서 있는 그를 보고 놀라서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우리 딸이 그리고 사부인께서 이렇게 고생을. 세연 아버지는 제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얼굴은 수척해져 예전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언제 나오셨어요? 네, 어제 출소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그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주방에서 그릇을 정리하던 세연이 아버지를 보고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세연아.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너무 많았구나. 부녀는 가게 한가운데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 진정이 된 후 수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막노동이라도 해서 제 빚을 갚는데 보탬이 되어야죠. 세연 아버지가 굳게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반성과 결의를 읽은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저희 가게에서 배달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침 배달 직원이 필요하던 참이었거든요. 제 예상치 못한 제안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정말요? 제가 그래도 되는 겁니까? 세연 아버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요. 이제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인데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하죠. 제가 따뜻하게 말하자 그의 눈에서 또 한 번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세연 아버지는 우리 가게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새벽같이 나와 가게 청소를 하고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고 오토바이를 타고 온 동네를 누비며 배달과 설거지를 도맡아 했습니다. 말없이 묵묵하게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자 가게는 이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엄마, 이번 달 순수익이 드디어 300만 원을 넘었어요. 수호가 저녁에 장부를 정리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흑자구나. 저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슬슬 2호점도 생각해 봐야겠어요. 신도시 상가 쪽에 괜찮은 자리가 나왔다던데요. 세연이 어느새 사업가다운 눈빛으로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천천히 하자. 욕심부터 내면 꼭 탈이 나는 법이야. 지금 우리 가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먼저다. 제가 빙그레 웃으며 타일렀습니다. 민우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위축되어 있던 아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반장 됐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민우가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자랑스럽게 외쳤습니다. 정말? 우리 민우가 반장이 다 됐어? 아이고, 장하다 내 새끼. 저는 민우를 번쩍 들어올려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우리 가게 김치가 너무 맛있다고 자기들도 맨날 먹고 싶다고 난리예요. 그래서 제가 반장되면 급식에 우리 김치 나오게 해달라고 건의하겠다고 했어요. 민우가 웃으며 말하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담임 선생님께도 오랜만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머니, 민우가 정말 몰라보게 밝아졌어요. 발표도 씩씩하게 잘하고 자신감이 생기니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네, 다 선생님께서 잘 보살펴 주신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화기를 들고 고맙다고 몇 번이고 인사했습니다. 어느덧 가게 문을 연 지 6개월이 되던 날 저녁 온 가족이 가게에 모였습니다. 자, 오늘로 우리 가게 개업 6개월이에요. 축하합니다. 수호가 사온 작은 케이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나? 시간이 참 빠르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저는 감회에 젖어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의 손맛과 뚝심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세연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지. 저는 수호와 세연, 그리고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돈의 얼굴, 그리고 민우를 차례로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이제야 정말 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말없이 설거지를 돕던 세연 아버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 함께 더 열심히 해요. 파이팅! 민우가 작은 주먹을 불끈 쥐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파이팅! 모두가 박수를 치며 웃었습니다. 촛불 위로 우리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흩날렸습니다. 그날 밤 늦은 퇴근길에 수호가 제 옆에서 나란히 걸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만약 그때 엄마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정말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제가 다 망쳐버린 걸 엄마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지난 일은 이제 다 됐다. 앞으로 넘어지지 않게 앞만 똑바로 보고 걸어가면 돼. 저는 듬직해진 아들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습니다. 네, 엄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약속할게요. 수호가 굳은 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무심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마침 뉴스에서는 계속되는 불경기에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운이 좋았어.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텅 빈 버스 안에서 희망 없이 창밖을 보며 흘렸던 눈물이 이제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귓가에는 여전히 가게에서 들려오던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서로를 아끼고 함께 땀 흘리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제가 절실하게 원했던 삶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저의 칠순 잔칫날이 밝았습니다. 가게를 오픈한 지 꼭 2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엄마, 오늘 주인공이니까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차려입으셔야 해요. 수호가 곱게 포장된 상자를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은은한 옥색 저고리에 기품 있는 자수가 놓인 명주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걸 어쩌려고 이렇게 비싼 걸 다 샀어? 그냥 있던 옷 입어도 되는데. 제가 한복을 보며 놀라자 수호가 환하게 웃었죠. 우리 엄마 칠순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죠. 엄마가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이쪽으로 앉아보세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세연이는 고급스러운 화장품 세트를 들고 와 제 손을 잡고 화장대 앞에 앉혔습니다. 솜씨 좋은 며느리는 제 얼굴에 정성껏 분을 바르고 입술연지를 곱게 칠해 주었어요. 할머니, 오늘 진짜 공주님보다 더 예쁘다. 어느새 훌쩍 자란 민우가 제 손을 잡고 거울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서 있는 듯 했죠. 잔치는 우리가 작년에 문을 연 가게 2호점에서 열렸습니다. 1호점의 성공에 힘입어낸 2호점은 깔끔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 덕에 동네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었죠. 미순아, 칠순 정말 축하해. 갈수록 더 고와진다. 가장 먼저 도착한 영숙이가 커다란 꽃다발을 한 아름 안겨주었어요. 김 여사님도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곧이어 시누이들과 조카들, 복지관 친구들과 노년 권익 모임 회원들, 동네 이웃들까지 100명이 넘는 하객들로 가게 안이 가득 찼어요.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 길 와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천천히 입을 열었죠. 정확히 5년 전 오늘 저는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며느리 집에서 사실상 쫓겨났습니다. 단돈 10,000원을 손에 쥐고 버스에 올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굴욕적이었던 그 순간이 오히려 저를 잠에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죠.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고미순이라는 한 인간으로 당당히 서겠다고 말입니다. 가게 안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기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복지관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기초연금과 그동안 저축해둔 돈을 보태 장학재단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놀라움과 감탄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 손자 민우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이 꿋꿋하게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작은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내 말이 끝나자마자 민우가 달려와 제 품에 와락 안겼죠. 할머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수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이어받았어요.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철없던 아들이 엄마를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엄마가 제 유일한 자랑입니다. 저도 엄마처럼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세연도 눈물을 닦으며 나섰죠. 어머님, 제가 정말 많이 잘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는 정말 제 친어머니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민우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를 위해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아이가 직접 쓴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가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새벽 별 보며 물을 썰던 주름진 그 손길에 우리 가족의 내일이 담겼네. 버스 창가에 흘렸던 눈물, 이젠 기쁨의 강물이 되어 우리 할머니는 최고의 요리사, 세상 가장 따뜻한 사랑. 노래를 듣는 모든 이들의 눈가가 촉촉이 젖어들었죠.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호가 운전하며 물었어요. 엄마, 오늘 행복하셨어요? 그럼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2년 후 아침 7시. 저는 여느 때처럼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탔죠. 이제는 가족처럼 낯익은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도 복지관 가시는 길이죠? 네, 기사님. 오늘은 어르신들께 김치 담그는 법 알려드리는 특별 강습이 있어요. 복지관 요리 교실에 들어서자 할머니 수강생들이 저를 고 선생님 하고 부르며 반겼습니다. 점심에는 정성껏 만든 도시락을 들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어르신 댁을 찾아다녔죠. 고 선생님 덕분에 입맛이 다 살아났어라며 제 손을 잡아주는 그분들의 온기에 오히려 제가 더 큰 위로를 받아요. 저녁 무렵 가게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오늘 매장 2개 합친 매출이 500만 원이 넘었어요. 세연이가 상기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민우는 교복을 입은 채 주방에서 서툰 솜씨로 칼질을 연습하고 있었죠. 할머니, 저 요리 동아리 회장 됐어요. 나중에 할머니처럼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멋진 요리사가 될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서러움으로 그늘졌던 그날과 같은 노선, 같은 시간대에 버스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절망의 눈물을 흘리며 세상의 끝에 선 기분이었지만 지금 제 마음은 감사와 자부심으로 충만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 여사였죠. 고 여사님, 내일 시청에서 있을 노년 권익 강연 준비는 다 됐나요? 고 여사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보는데 버스가 정류장에 섰습니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올라탔죠. 예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어르신, 이리 와서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앉았습니다. 그분의 손에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들려 있었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이제 그만 나가달라고 해서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힘내세요.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바로 그랬거든요. 저는 제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건네며 따뜻하게 웃었죠. 내일 아침 복지관으로 오세요. 제가 처음부터 다 도와드릴게요. 버스는 이제 제게 상처와 절망의 공간이 아닌 희망과 연대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은 혼자였지만 조금도 외롭지 않았죠. 제게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소중한 친구들이 있으며 내일 해야 할 가슴 뛰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속에는 더 이상 누구의 그늘 아래 있던 여인이 아닌 스스로 당당하게 빛나는 고미순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70세의 버스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던 저는 그날 며느리에게 받은 10,000원짜리 한 장에 무너졌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제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었죠. 지금도 저처럼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지만 정작 노년에 외면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는 그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우리도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날 제가 했던 이 다짐 하나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용기를 내어 제 권리를 찾고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죠. 이제 저는 매일 버스를 타고 복지관으로 출근합니다. 예전엔 상처받았던 그 버스가 이제는 희망을 나르는 공간이 되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든 80세든 우리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 2막은 우리가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니까요. 제 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